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고청 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 관련돼서 신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군에서는 그 즉시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원은 해당 피해자 또는 신고자와 분리된 상태로 다른 곳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감찰이든 군사경찰이든 법무든 수사기관에서 그 인원을 조사차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사 때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진술이 바로 진술조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으로 또는 기억이 안 난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또는 조사기관에서 위원회에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긴 했는데 그게 무서워서 지금 부인을 하는 것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하지 않은 부분, 기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 그런 사실이 없어요 라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보통은 성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참고인들을 조사 이후에 선고충 심의위원회로 보내게 됩니다. 각종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등을 모두 선고충 심의위원회에 보내게 되는 거죠. 선고충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원 2명이 필수적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6명에서 7명의 위원들 중에서 3분의 2 출석한 인원들의 과반수 투표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결정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선고충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기 전에 의뢰인과 상담을 나눕니다. 그리고 예행 연습을 합니다. 위원들 중에서는 어떤 위원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다른 위원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그 답변을 들어보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의견을 밝힙니다. 예행 연습을 한 뒤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사를 맡게 되는 감찰 등의 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말을 많이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발언에 부합하는 목격자, 진술인들, 참고인들을 주요 증거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해자로 몰린 우리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가 노래방에 일어났다,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또는 워크숍에서 일어났다 라고 했을 때 그 장소에 있었던 인원들 중에서 객관적인 팩트를 말할 수 있는 인원들을 섭외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 인원들을 증인으로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증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다 받아들이게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증인을 받아들일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100이라는 증인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의 증인들은 증인으로 허용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질의응답을 나누게 됩니다. 그 전에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성함, 주민번호, 소속 부대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그 이후에는 보통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께서 당사자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거의 변호사인 제가 주도적으로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모든 발언을 거의 대부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과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사자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행 연습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서 각종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뒤에 그 이후에 증인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증인으로 섭외된 인원들을 불러서 증인 신문 절차를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절차란 게 있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묻고 싶은 사람이 먼저 묻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증인 신문을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최종 진술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뢰인은 최종 진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억울하다, 우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증인들이 있고 또 다른 목격자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걸 두고 보면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억울한 인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평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해당 당사자인 피신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 발언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만일에 선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해당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의 단계는 징계위원회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추행사건, 중강간사건, 형사적인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데 여기 대해서 당사자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사자가 저는 형사 고소를 원해요 라고 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외부에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나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경미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 신고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저는 징계만을 원해요 라고 하게 된다면 이 사건은 징계위원회로 회부되게 됩니다. 보통은 징계위원회로 회부가 되면 그 전에 법무에서 또 조사를 받습니다. 그때는 법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법무관님들이 이 가해자에 대해서 다시 재차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사단, 군단, 사령부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공군 같은 경우에는 비행단에서 진행하게 되겠지요. 여기서 5명에서 보통은 7명 사이의 위원들이 출석을 해서 사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역시 선고충 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인정신문, 성함, 주민번호, 소속부대 등을 묻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선고충 심의위원회 대응했을 때처럼 예행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황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변호인인 제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중하게 제가 당사자가 너무 긴장을 해서 또는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잘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그리고 그 당시 팩트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말하는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그 인원하고 사이가 어땠는지, 평소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인원은 나한테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접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들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선고충 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들 중에서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인 신문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서 증인 신청을 한 이후에 증인을 불러서 목격자로서 어떤 부분을 봤는지 그리고 당사자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 진술을 하게 되는데 제가 먼저 스크린을 한번 하고요. 그 이후에 당사자가 최종 진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끝나게 되면 약 7일에서 10일 이내에 결과가 당사자한테 통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징계 처분서를 받았는데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나는 무혐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징계가 나왔다, 또는 좀 약한 징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센 징계가 나왔다 라고 하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게 되더라도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최소한 같거나 낮을 확률만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군인들 입장에서는 항고를 하는 편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항고 기간은 어디냐? 사단의 경우에는 상위 군단이 될 것이고, 군단의 경우에는 사령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징계가 나왔을 때는 바로 직근 상급 기관에 항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장교의 경우 중징계가 나왔다, 중징계가 나온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로 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관의 경우에는 중징계에 나온 경우에 있어서 육군본부 또는 해군본부나 공군본부에 각각 항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나 선고충심의위원회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더 높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계급 역시도 마찬가지로 해당 당사자보다 더 높은 위원들이 섭외되게 되는 구조고, 군 법무관도 위원으로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고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항고를 한 이후에 우리는 기록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징계 기록을 보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신고인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피해자는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주변 목격자들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토의를 하게 됐는지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징계 기록이란 게 있습니다. 징계 기록을 우리가 열람복사 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라는 방법으로 해서 그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기록을 봐야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장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증인들은 누구누구가 있을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은 또는 신고자의 진술은 어느 점이 거짓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나는 객관적인 팩트가 있다. 그게 카카오톡 대화든 아니면은 제3자의 목격자 진술이든 아니면 그 장소에 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댈 수 있는 알리바이든 어떤 증거 자료이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기록을 보고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안 뒤에 그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찾아야 됩니다. 징계 기록을 확보를 해서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제3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신고자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내 주장이 사실임을 주장 소명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징계 기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항고위원회 가서도 이런 사실이 아닌 부분, 피해자나 신고자의 진술 중에서 또는 신고자의 말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고위원회에서 역시 동일한 구조로 우리의 진술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진술서, 사실확인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토의를 한 이후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항고심의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결과는 언제 나오느냐? 보통은 한 10일 전후로 해서 항고심사 결정통지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령관님 또는 지휘관들의 결재를 받은 이후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최초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원심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항고인은 무혐의다, 이런 취지로 해서 항고심사 결정 통지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는 너무 이게 과중하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건 너무 과중하다라고 했을 때는 감경이 돼서 감봉이나 근신이나 견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단계 감경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그런 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실제 제 사건 중에서는 강등을 받았는데 감봉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고, 정직을 받았는데 견책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는 강등이나 정직을 받았는데 무혐의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상 오늘은 각종 위원회, 선고충 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 항고심의위원회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